기출문제 특강 2회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분류와 부동산의 특성으로 갑니다. 수보기는 10페이지 볼까요? 자, 10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한 문제, 14, 15에서 한 문제. 그런데 이 파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반복만 하시면 돼요. 왜? 응용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 학의 이해 파트라든지 부동산의 개념 파트에서는 출제자들이 지문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기억한 것들이 다른 형태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키워드로 잡은 것은 그 누가 출제하더라도 그 단어를 반드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걸 키워드로 잡았으니까. 자, 그런데 부동산의 분류와 부동산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반복하시면서 익히는 방법.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론을 설명할 때는 딱히 설명할 건 없는데, 그런데 중요도 부분들을 좀 체크할게요. 자, 10페이지 찾으세요. 부동산의 분류. 자, 부동산의 분류에서 두 번째. 자, 부동산의 분류는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별표시 100개예요. 별표시 100개짜리인데 그 중에서 2번에 제목이 뭐죠? 후보지, 이행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6번에 필지, 획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게 8번, 그 다음에 9번, 8번, 그 다음에 12번, 8번, 12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어디 있죠? 8번, 12번 서로 연결해서 비교하라고 하세요. 서로 구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의 소지도 최근 10년 전으로 올라가면 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기. 그리고 14번을 보세요. 환지와 채비지는 토지 용어 자체로서는 출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더 개발 쪽에 관련된 용어들인데 그래도 봐두면 좋겠죠. 다음, 그러니까 방금 체크했던 거, 방금 체크한 것만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보셔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특히 거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는데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단독, 공동 분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법, 이 부분은 2차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차만 하시는 분들은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하셔야 돼요.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수보기 강의에서 이 시간 기준으로요. 수보기 특강에서 정리를 안 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보기 13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강의 나가는 모든 학원에서 공법 선생님의 강의를 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법 선생 강의를 다들 듣고 계실 텐데 그 공법 선생이 설명하는 형태와 강양구가 설명하는 형태가 다르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학습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공부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보고, 근데 이제 영 마음에 안 들면 그 방식을 안 갑니다. 왜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슬림하게 가기 때문에 답을 찾는 강의인데 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제 방식으로 가고요. 가보죠. 그 공법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성향 스타일과 일단 맞추려고 일단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공법 선생님, 우리 공법 선생님이 이 주택법 강의를 지난주에 종강했습니다. 지난주에 자료가 올라와서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동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안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이중에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개론에서 학습하더라도 공법의 문제 그대로 맞춥니다. 공법에서 학습했던 것도 개론에 그대로 맞출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자, 토지 용어는 할 거 없고 12페이지에서 단독, 공동 우리가 안 했으니까 이거 한번 구분해 봅시다. 먼저 단독 공동은 했나요? 자, 단독 공동에서는 첫 번째 일단 전체를 쫙 봐요.
첫 번째 시험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단독과 공동을 다 섞어 놓고 아닌 것 찾아라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러면요. 어떤 형태냐면 답이 되는 거는 타짜 붙는 세 가지가 대부분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론 문제에서 단독과 공동을 섞어 놓고 다음 중 단독 아닌 거 찾으세요, 공동 아닌 거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은 전부 다 타짜 붙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타짜 붙는 거 찾아봐요. 단독주택에는 두 개 있어요. 다중하고 다가구하고. 공동주택 가면 다세대가 있을 겁니다. 저 그 개념을 하나 딱 잡아봐요. 자, 그리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먼저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이게 답을 찾는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를 보는 게 좋아요. 실제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상당수가 오류거든요. 어느 특정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학습하는, 그래서 뭐 이해 중심이다 뭐 이런 것들은요, 어떨 때 필요하냐면 논술형 시험요. 그러니까 고시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1차와 2차로 구분해요. 근데 문제는요, 2차를 응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논술형으로 출제했다가는 채점하는 데만 아마 6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고시들은 2차 답안을 내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2차 시험 볼 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답안지 있죠. 큰 사이즈, 비포 사이즈, 그 사이즈의 답안지를 10장 줍니다. 과목당. 그리고 한 페이지에 10점에 10점. 그러면 꼭 이제 10페이지를 다 채워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용은 맞아야 되지만 내용은 다 맞는데 10장 중에서 6장을 채웠다 그러면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 페이지를 다 채워야만 장수를 다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죠. 그럴 때는 키워드 가지고 답을 찾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내용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체화시켜야 답안을 구성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논술형처럼 강의하고 논술형처럼 학습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드려볼게요. 아파트. 아파트의 단위가 뭐죠? 동? 에이. 한 동, 두 동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다시. 뭐라고요? 아파트는 단위가 세대. 6,000세대, 2,000세대 들어보셨죠? 예. 아파트의 단위는 세대. 한 개, 두 개 하는 게 아니고 한 세대, 두 세대, 이 아파트는 500세대, 저 아파트는 2,000세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공동주택을 보세요. 공동주택 첫 번째가 아파트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아파트의 단위가 세대라 그랬죠. 그래서 다세대. 그러면 단독과 공동에서 다자 붙는 게 3개가 있는데 2개는 단독이고 하나는 공동이야. 그런데 아파트의 단위가 세대니 다세대 주택은 공동이고 나머지는 단독이다. 자, 이것만 알면요.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서 분류하는 문제는 공법도 마찬가지로 출제되었던 내용이 옛날에 그런 것들은 100% 다 맞춥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종류를 좀 일단 한번 보세요. 단독주택. 종류 4가지죠. 자, 무조건 첫 차를 따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칼라를 입혀놨죠. 시작. 단다가공. 시작. 그렇게요. 공동주택은요. 연세기. 그렇게 기억하세요. 왜 다자를 키로 안 잡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전체를 같이 보면서 면적과 층수를 볼 거예요. 먼저 면적을 찾아봐요. 다중주택에서 세 번째 면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60이고 다가구를 보더라도 66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평이 330이니까 660이라면 20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은 100, 공동주택은 200평이었어요. 그래서 330, 660인데 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우리가 상당히 편해졌어요. 뭐냐면 면적은 전부 다 660이에요. 자, 일단 잡으세요. 그리고 공동으로 가면 공동의 연립과 다세대를 보고 전부 다 660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는 해결합니다. 단독 공동 전체를 묶었을 때 면적은 공이다 660입니다. 그런데 660 이하예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초과입니다. 그게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찾아보세요. 660 초과, 나머지 전부 660 이하. 그럼 그것만 딱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딱 그것만 딱 체크해 놓으세요. 단독과 공동은 공이다 면적은 660, 200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이다 660 이하인데 그렇죠. 뭐만요? 연립. 연립주택이 뭔가요? 단어 가지고 해석해요. 정확한 정의하려고 하지만 연립. 연속해서 주택이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응? 그렇다면 그 말은 주택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죠. 많으니까 면적이 넓겠죠. 그래서 660초가. 자, 그럼 청수로 갈게요. 청수. 자, 단독으로 가보세요. 단독은 공이다 3계층 이하입니다. 공동으로 가보세요. 공동은 4계층 이하예요. 근데 아파트만 5계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단독은 3계층 이하, 공동은 4계층 이하, 아파트만 5계층 이상. 자, 분류하시고요. 자, 그럼 일단 두 가지는 다 정리된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 거고요. 자, 다시. 첫 번째 문제 스타일이 뭐냐? 첫 번째는 묶어놓고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거 물어본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가 답이라고요? 다자 붙는 거. 근데 우리는 다세대. 세대니까 아파트 단위로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 다중이라든지 다가구는 단독. 분류. 하나. 두 번째는 면적과 청수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면적과 청수인데 전체적으로 면적은 다 660 이하인데 무엇만? 연립만 660을 초과한다는 거. 자, 그거 하나. 자, 두 번째. 자, 개념을 잡아봐요. 두 번째는 청수, 단독은 3계층 이하, 공동은 4계층 이하, 아파트만 5계층 이상. 그걸 다 묶어서 두 번째.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은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2의 기출입니다. 작년에. 다음 중 다중주택의 조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자, 한번 쭉 보세요. 키만 잘 잡아봐요. 첫 번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한다. 두 번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단, 욕실은 설치 가능하다고요. 그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된다. 자, 그거하고 청수 면적은 됐죠? 마지막 거 보세요. 마지막 거 쭉 확인하세요. 아, 그 키워드를 체크 안 해놨네요. 자, 거기는 최소 면적 동그라미, 창문 동그라미. 이 법이 하나 추가된 거거든요. 이거 하나 추가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요. 자, 이들이 이제 서울로 수도권으로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데 문제는 그렇게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반지하라든지 또는 지하 같은 데서 많이 살죠. 그러다 보니까 창문도 하나 없어요. 그럼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햇빛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면적은 어때요? 잠만 잘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게 삶이 집에 들어가면 삶이 너무 궁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궁핍해지고. 자, 그래서 최소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은 갖추어라. 두 번째, 창문의 크기 그런 기억을 창문은 두라는 거예요. 자, 이 법을 추가시킨 거예요. 자, 이 법을 만들기까지 힘들었던 게 결론 이렇게 되면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시장에서 그렇죠. 퇴출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좀 곤란하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만든 법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5번 문제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30초, 20초 안에 답 찾고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찾으세요. 1번. 키워드가 뭐죠?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을 때는 당연히 이 경우라면 획지라는 단어를 먼저 봐야죠. 획지라는 단어 보고
그러니까 획지가 1번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격이 나와 있어야죠. 그런데 표현들을 보세요. 지번이 보이고 등록 단위가 보이네.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필지가 되는 거죠.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에서 키 보이네. 지역 내에서. 지역 상호간 이렇게 놓으면 후보지. 지역 내에서 놓으면 이행지.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전환되고 있는. 결론 전환 중이라는 거죠. 전환된 하면 틀리는 겁니다. 3번 나지. 풀로 갑시다. 첫 번째 정착물이 없다. 하나. 정착물이 없다. 하나. 두 번째 사법상 제한이 어떻다? 사법상 제한이 없다. 지문 어디에서도요. 공법상 제한이 없다는 말이 너무 무조건 X.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정부가 고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정 층수 이상으로 개발을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정부가 우리가 사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공법상 제한이 없다라는 표현이 보이면 이유 불문하고 전부 다 X.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키는 자연 상태 그대로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예, 소지 또는 원지. 자, 그렇다면 4번에 있는 것처럼 부지가 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천, 철도. 그죠? 하천, 철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죠. 5번 갑니다. 포락지. 여기서는 키를 물론 정확한 키는 이거예요. 침식되면서 수면 밑으로 잠겼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키워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조심할 건 포락이 된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락이 되는 순간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포락이 되었다는 것이 뭐가 된 겁니까? 강이 되었거나 바다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걸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말은 그렇죠. 바다나 강이 개인의 소유권이 된다는 뜻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포락이 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개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정상적인 토지였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락되기 전에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침식되면서 수면 밑으로 잠겼다. 이런 토지를 뭐라 한다고요? 포락지. 답은 5번 됩니다.